네, 영화 괴물이죠. 선배님 혹시 이 영화의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화면 해설 영화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면 해설 영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괜찮으셨나요?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그야말로 국제적인 영화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국제영화제 가려고 하면 친구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옆에서 해설을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시끄럽다 나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국제영화제에 화면 해설 영화를 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제에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2009년도에 영화제가 점점 다가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영화제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제 그런 전화가 뭐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름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 영화 2편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한가요? 어려운 일이죠. 예, 하겠다고. 예, 그런데 제가 2006년도부터 부산 점자도서관장을 하면서 사실은 화면 해설 작가와 성우, 더빙 기술자들을 계속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을 데리고 제가 콘도를 하나 빌려서 일주일 합숙을 하면서 영화 2편을 만들었습니다. 와. 예, 거북이 달리다 그리고 특별시 사람들. 와.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제영화제에서 화면 해설 영화를 이렇게 단독으로 상영하는 것은 세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국제영화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네. 예, 스스로 8편, 10편, 18편 이렇게까지 늘려서 지금은 매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하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그렇죠. 행동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반응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본 영화가 괴물이고요. 네. 이걸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이 괴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가? 그 중에 70%가 그 당시 바로 얼마 전에 대유행을 했던 괴물이 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럼 괴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작가를 교육을 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상영을 하고 영화 감상문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이전에는 영화를 보면서도 왜 웃는지, 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는지 몰랐는데 화면에서 들으면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됐다. 괴물이 막 달려오고 할 때는 너무 무서워서 감은 눈을 더 꼭 감았다. 너무나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화면 해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가, 성우, 이제 기술진 양성에 이렇게 애써 오셨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게 정말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 틀을 딱 처음에 만드실 때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사실 화면 해설이라는 건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완전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면 해설이 처음 상영된 것이 1991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한 편이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네. 이벤트로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화면 해설 작가, 성우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눈 볼 때 영화 강이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웬만큼 해설을 하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를 그러다가 보니까 제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니까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해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이런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작가, 성우 양성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 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복지 중에서도 네. 눈에 띄는 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네. 문화예술 공모전이 가장 네. 눈에 띕니다. 우선 그 작품부터 한번 보고 오실까요? 어머나. 오,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어떤 네. 그림인가요? 네. 지금은 바닷가 광안대교가 보이는 부산의 모습이었고요. 용궁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차와 카페. 네, 이거는 만화 카툰 같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이야기고. 네네. 어린 왕자가 앉아. 와, 정말 많은 작품들인데 이게 정신장애인들의 작품입니다. 네네.
와,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표현하신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2019년부터 이제 매년 이 대회를 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작품 공모전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열게 되셨나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눈 못 보고 사는 것이. 네. 근데 막상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청각장애인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발달 장애인들이었고, 그래 결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정신장애인들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진주에서 큰 사건이 그 사건이 나면서 온 뉴스, 온 언론이 그냥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로 예, 보도가 됩니다. 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저 뉴스를 보는 정신장애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네. 예, 그러고 있던 차에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제 친구들, 화가 몇 분이 전시회를 열고 자기 그림을 팔아서 우리 문화복지공감에 기부를 하겠다고. 아, 네. 그래서 그 기부 후원금을 받아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미술 공모전을 열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미술 세계를 아르브리 다듬어지지 않은 생생한 그대로의 예술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미술 공모전을 열었고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합창제도 열고 그리고 포토 에세이 또 시화전 쭉 열다가 지금은 문화복지공감을 다른 분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올해는 얼마 전에 발라드 가요 대전을 열었다고. 네네. 그야말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정신장애인들의 큰 예술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에 이제 뭐 쭉 애써 오셨고 이 외에도 정책 전문가로 사실 또 너무나 유명하시잖아요, 원장님. 어떤 대표적인 활동들 또 꼽아주시겠어요? 운이 좋게도 제가 시각장애인 되면서 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장애인 정책개발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제가 초대 원장을 하면서 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든가 연금 제도를 비롯한 소득 보장이라든가 또는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책들을 함께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광역 의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